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항생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를 다루겠습니다. 순서는 항헤르페스 바이러스 제제, 항인플루엔자 제제, 기타 항바이러스제,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 항진균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까지 개발된 많이 쓰이는 항바이러스 제제들인데요. 전부 다 합쳐봤자 항생제에 비하면 몇 개 안 되고, 그나마도 각각의 항바이러스제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렇다기보다는 특정한 바이러스를 콕 집어가지고 공격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대체 어딜 건드려야 하냐 하면은 건드릴 데가 뭐 딱히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들끼리에 막 공유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이한 기전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고, 뭔가 좀 있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은 사람이랑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은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건드릴 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기전들을 주로 건드리게 되는데, 그게 주로 바이러스의 레플리케이션 스텝을 억제하는 약들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겉 멤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속에 이렇게 뉴클리오 캡시드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유전체, 지놈이 있는데, 이런 구조를 세포 안에 들어간 다음에 재생성하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억제해보자. 이런 취지의 약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바이러스 자체를 완전히 죽여서 없앨 수 있는 약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actively replicating 하는 바이러스만을 억제할 수 있고, 가만히 숨어 있는 애들은 공격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약제는 viral static하다. 그러니까 이제 멈춰 놓을 수만 있지 완전히 죽여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겁니다. 이중 그리고 아주 많은 약들은 헥산의 아날로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이제 바이럴 뉴클레오타이드, 바이럴 뉴클레오사이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대로 기능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viral DNA polymerase라든지 viral reverse transcriptase라든지 이런 거를 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헤르페스 바이러스 제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아시클로비르, 팜시클로비르, 발아시클로비르 요거 세 가지부터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헤르페스 비리데이,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과에 포함되는 바이러스가 총 8가지가 있어요. 휴먼 헤르페스 바이러스, HHV 이렇게 부르는데, HHV 타입 1, 2는 이제 herpes simplex 바이러스 1, 2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입 주변이나 손가락 아니면 성기 주변에 생기는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거고요. 타입 3가 varicella zoster 바이러스, 수두 대장포진 바이러스죠. 타입 4가 EVV,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고, 타입 5는 CMV, 사이토멜로 바이러스고, 타입 6, 7은 이제 로젤라 인판투물이라는 이제 영유아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타입 8은 이제 카포시살코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면역 저하자에서 특이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클로비얼, 팜시클로비얼, 발라시클로비얼 이렇게 세 가지는 타입 1, 2, 3에 해당하는 herpes simplex 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바이러스 얘네만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아시클로비얼, 팜시클로비얼, 발아시클로비얼 얘네는 이제 구아노신이라는 구아노신이면은 뉴클레오타이드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구아노신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네가 그 요 바이러스들의 특이적인 사이미딘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이제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것은 인산을 갖다 붙이는 그런 효소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모노포스포릴레이션이 되어야 효과가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려 말하면 이제 이 herpes simplex 바이러스나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자기들의 유전체,
DNA를 구성을 하는데 그 재료들에다가 뭔가 특별한 가공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들랑 좀 비슷하게 생긴 요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얘네가 이 특이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 핵산에다 이 약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 핵산은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미딘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를 가진 HSV, VGV에만 쓸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치료할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약들끼리는 무슨 차이냐 하면은 아시클로비어는 이제 먹는 약에도 쓸 수 있고 바른 약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한데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이 발 아시클로비어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요 팜시클로비어 이거는 이제 바리셀라에는 아시클로비어 쓰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약은 그 바이러스의 아주 특이한 기전을 이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사람 세포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부작용이 별로 없고요. 근데 이 결정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잘 된대요.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특히 키드니에서 배출이 되면서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 키드니에서 뾰족한 결정이 돼가지고 레날 튜브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obstructive crystalline nephropathy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서 갑자기 그 GFR이 떨어지고 크레아틴이 확 오르는 이제 acute kidney injury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신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은 정맥으로 굉장히 고용량을 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는 이제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히 해가지고 배출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 아시클로비어랑 비슷한 약이 간시클로비어, 발 간시클로비어인데요. 역시 구아노신 유도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viral specific thymidine kinase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서 바이러스 핵산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이 HSV나 VGV는 특이적인 사이미딘 카이네이즈가 있어가지고 아시클로비어 친구들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CMV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아시클로비어가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간시클로비어는 이 특이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도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EBV나 CMV에도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herpes virid이에 효과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이 말인즉슨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기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휴먼 셀에도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rapidly replicating 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HSV나 VGV는 아시클로비어가 잘 듣기 때문에 굳이 간시클로비어 쓸 필요가 없고 EVB에는 그거는 어차피 그냥 잠깐 열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시클로비어 역시 쓸 필요가 없고 면역 저하 환자에서 CMV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나 쓰는 CMV 치료를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간시클로비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작용은 이게 핵산 유도체니까 rapidly replicating 셀에 주로 작용해가지고 마치 항암제 같은 부작용 본 메로 서프레션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루코피니아, 스롬보사이토피니아, 판사이토피니아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역시 네프로톡시스티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항바이러스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얘기 포스카넷과 시더포비어입니다. 아까 아시클로비어나 간시클로비어는 핵산에 끼어 들어가기 전에
카이네이즈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변해버리면 그래서 더 끼어 들어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약들은 카이네이즈 필요 없이 바이럴 DNA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클로비어나 간시클로비어에 리지스턴트한 HSV나 아니면은 CMV 감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요 부작용은 네프로톡시스티라고 하네요. 근데 그럼 도대체 포스카는과 시더포비아는 무슨 차이냐? 요거는 어디다가 쓰고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요. 그냥 비슷한 것들인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시클로비어나 가시클로비어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로 핵산 합성을 억제하는데 바이럴 카이네이스의 뮤테이션이 생겨서 아시클로비어나 간시클로비어에 저항성이 있는 바이러스 주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항인플루엔자 제제입니다. 요거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아만타딘, 리만타딘 비슷한 친구 요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뉴라미니데이즈 이니비터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요 아만타딘은 언코팅 이니비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면은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다음에 유전체 지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억제하는 약이다 이거죠. 근데 이 아만타딘이라는 약은 이제 많이 쓰이다가 내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인플루엔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치료로 아만타딘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아만타딘이 요 도파민의 분비를 늘리고 도파민의 리업테이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파킨슨병에서 젊다 하면은 50세 미만인데 어쨌든 50세 미만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이걸 쓰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에 이 아만타딘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50세 이하의 파킨슨병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뉴라미니데이즈 이니비터에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기전은 다 똑같아요. 인플루엔자의 뉴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고요. 이 효소는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복제된 다음에 이제 그럼 세포 밖으로 방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 오셀타미비르, 자마나비르, 페라미비르 요거는 이제 그 방출을 억제하는 약이다. 세포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원래 세포 안에서 막 복제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고 복제가 또 다시 되고 이렇게 생활사를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것들이 세포 안에 갇혀 있다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이환기가 짧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의 효과는 거의 비슷하고요. 오셀타미비르 이게 타미플루죠. 요거는 먹는 약. 그다음에 자나미비르 이게 렐렌자라는 약인데 요거는 이제 흡입하는 약. 마치 이제 천식약 먹을 때처럼 이렇게 하고 흡입할 수 있는 약이라 그러고요. 페라미비르, 레피밥. 요거는 IV로 줄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용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조금씩 뭐 다르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뭐 주로 흔한 부작용은 뭐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작용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이한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리바비린, 그 다음에 인터페론 뭐 이런 게 있는데 리바비린은 예전에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그냥 RSV라고 하죠. RSV의 치료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도 쓸 수 있는데, 이제 C형 간염 치료에는 더 이상
라이바베린 잘 쓰지 않죠. Direct Acting Agent, DAA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라이바베린 잘 쓰지 않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앵간하면 잘 없습니다. 요거 RSV일 때 이제 굉장히 어리고 뭔가 이제 이제 cardio pulmonary morbidity가 원래 있는 사람한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이게 임종평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 요거는 이제 휴먼 사이토카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 기전인데 바이럴 프로틴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약은 이제 원래 그 PEGylated 인터페론, 이제 페그 인터페론이라고 하죠. 요거를 라이바베린과 함께 시형 간염 치료에 쓰기도 했지만 워낙 치료가 잘 안 되고 저항성이 많은 균주가 많고 이래가지고 요즘 잘 쓰질 않고, 요즘에는 근데 인터페론 그럼 어디 쓰느냐? 인터페론 알파는 말리그넌트 멜라노마에 쓰고 인터페론 베타는 멀티플 스크lerosis 치료에 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약 종류도 많고 기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쓰는 약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시나 CK는 뭐 이거를 꼬치꼬치 물어보는 그런 어려운 것들은 잘 나오지 않고요. 굳이 뭐 잘 안 쓰는 약을 끌어다가 부작용을 뭐 물어보고 이런 문제는 스텝 1에만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은 너무 늘어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짧게 짧게만 언급 드리고 이제 공부는 필요하신 분만 따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HIV의 생활사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뭐가 개발되었나 이걸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다 아시겠지만 HIV의 숙주세포, 호스트셀은 CD4 포지티브 T헬퍼 셀이죠. 그래서 그 세포를 인지하는 기관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러스의 GP120이라는 기관입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CD4 리셉터를 인지를 해요. 근데 그때 보조 기관으로 CCR5 또는 CXCR4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인지를 해야지 CD4만 있다고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 GP120이라는 게 CD4 그다음에 CCR5 요거를 인지해가지고 바이러스가 CD4 포지티브 셀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요거를 앵커링, 도킹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멤브레인은 벗겨지고 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퓨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퓨전을 억제하는 약이 퓨전 이니비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HIV의 유전체 지놈은 RNA잖아요. 이제 RNA를 가지고 그대로 생활사를 가는 게 아니고 요걸 일단 DNA로 역전사를 한다는 거죠. Reverse Transcription. 그래서 이거를 DNA로 바꾸는 그 효소가 Reverse Transcriptase라고 하는 거죠. RNA를 템플레이트로 DNA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는 약이 NRTI, NNRTI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DNA가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호스트의 지놈에 끼워 넣어요. 인테그레이션이죠. 이걸 억제하는 약이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 DNA가 호스트 지놈에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이놈들이 마치 호스트에 원래 들어있던 것처럼 트랜스크립션을 해가지고 RNA를 만들고 이제 그 RNA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진 처음에 만들어진 스플라이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안 거치는 거는 그냥 바이러스의 지노빅 RNA가 돼가지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가공을 해가지고 스플라이싱을 하면은 mRNA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mRNA를 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 그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트랜슬레이션으로 처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그 자체로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를 한 3개 정도로 쪼개야
그게 각각 단백질이 돼가지고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요거를 클리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 클리비지를 방해하는 게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것들, 효소들하고 뭐 캡시드하고 뭐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전사된 요 지노믹 RNA랑 요것들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셈블을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 밖으로 이제 버딩을 하면서 완전한 바이러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를 감염시켜고, 그 다음에 또 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세포를 감염시키고 복제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CD4 셀은 그러면은 점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굉장히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러스 생활사를 억제하는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HIV는 어쨌든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유전체의 변형이 굉장히 쉽게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내성이 생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HIV 환자에서 감염이 됐으면은 치료는 무조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소 3개의 약제를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3개의 약제, 4개의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를 뭐 칵테일 요법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식 명칭으로는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쓰냐면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NRTI 2개에다가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를 하나 섞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NA에서 DNA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하는 거를 막는 거를 2가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그 이제 만들어진 DNA가 호스트의 지dom으로 끼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약. 요게 제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투르바다라고 하는 테너포비어의 엠트리시타빈을 섞은 약에다가 여기 그 믹테그라비얼, 노르테그라비얼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섞는 거 요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물론 치료를 하다가 이제 뭐 부작용을 팔로우업하면서 적절한 약제로 변경은 해야겠지만요. 요 조합을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이 개괄이 그렇게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 HIV가 이렇게 도킹을 한 다음에 세포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막는 약이 2가지입니다. HIV가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약, 도킹을 막는 약하고 그 다음에 세포랑 완전히 융합을 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뱉어내지를 못하게 하는 약, 퓨전을 막는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킹을 막는 약은 마라비록 하나, 그 다음에 퓨전을 막는 약은 엔퓨버타이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엔퓨라고 이제 퓨전 이런 단어가 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약들은 뭐 많이 쓰지 않는 약인지 뭐 딱히 부작용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냥 책에 보시면은 그 마라비록이 처음에 이제 CD4 카운트를 약간 끌어올려 주는데 유용하다 뭐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냥 그런 것 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룰 약은 NRTI인데요. 사실상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약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고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인 거죠. 그래서 NRTI는 뭐의 약자냐면은 Nucleoside 또는 Nucleot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면은 Reverse Transcription 그러니까 RNA에서 DNA로 바꾸는 과정을 억제하는 약인데 생긴 게 뉴클레오사이드 또는 뉴클레오타이드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배운 뭐 아시클로비얼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방해하도록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 테너포비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뉴클레오사이드인데 이제 테노포비아는 보시다시피 앞에 이제 T가 붙었잖아요. T가 붙었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공통적인 부작용은 뭐 메로 서프레션, 뭐 페리퍼럴 뉴로패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스텝 1 보시는 분들만 외우시고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뭐 내용도 약도 엄청 많고 뭐 부작용도 많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스텝 1 보시는 분들만 외우시면 되고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봅시다. 첫 번째 약은 지도뷰딘인데요. 약자로는 AGT 또는 ZDV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약은 어디 쓰냐면은 임산부가 HIV 환자일 때 그러면 태아의 HIV 감염이 걱정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약이 이 지도부딘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임신 도중에 그리고 분만 도중에 이 약을 쓰면은 태아에게 전염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분만된 다음에 이제 신생아에도 이 약을 쓰면은 이제 혹시 막지 못한 HIV가 신생아로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약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적응증을 이제 산부인과 내용에 적어놨는데 이거 국시 볼 때는 이거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CK 보려면은 외우셔야 돼요. 그 인디케이션을. 그 국시에 만약에 이 지도비린이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올까?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HIV 치료에 대한 내용이 뭐 국시는 워낙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HIV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HIV 환자한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가볍게 알아두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약, 가장 많이 쓰는 약은 테너포비어입니다. 이거는 비형 간염에 쓰는 약이죠. 이게 원래는 HIV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요. 이제 예전에 뭐 그 지식인의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남자친구가 테너포비어라는 약을 먹는데 이게 대체 무슨 약이냐 질문을 했더니만은 답변이 B형 간염 아니면은 HIV 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B형 간염에는 요 약을 단독으로 쓰잖아요. 근데 HIV에는 반드시 다른 약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HIV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B형 간염에서도 그랬지만요. 요 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은 극히 드문 그런 약이죠. 최근에는 그리고 부작용을 더욱 줄인 약이 개발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약은 그래서 굉장히 효과도 적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이 쓰는 약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라미뷰딘과 엠트리시타빈. 이 엠트리시타빈은 라미부딘의 개량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둘 다 이제 부작용이 적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RTR을 쓸 때는 이제 보통 테노포비어와 엠트리시타빈을 섞은 거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카비얼.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권고가 되고 있는 약인데요. 이 약은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일으켜가지고 한 5% 정도에서는 피부에 래쉬가 생기고 열나고 구토하고 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HLA B5701의 뮤테이션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요 검사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작용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이데너신, 스타뷰딘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스텝 1에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각각 이게 좀 부작용이 좀 특이한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아바카비아 요것도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부작용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 약도 이제 이니셜 트리트먼트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테너피얼 엠토리시타빈을 쓸 수 있다면 굳이 이거를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치료를 뭘로 할 것이냐 할 때 얘네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스텝 1에는 꼭
HIV 때문에 무슨 약을 쓰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요런 게 생겼다더라. 이 사람은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어야 했을까? 뭐 요런 거를 시험에 잘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텝 1 보실 때만 요런 걸 외우시고요. 우리는 넘어갑시다. 이제 정말 임상에서 꼭 필요한 지도뷰딘, 테노포비르, 엠트롤시타빈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 정말 내가 여력이 된다 하면은 아바카비올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NNRTI,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약들은 역시 Reverse Transcriptase를 억제하는 약들이죠. 근데 뉴클레오사이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름에 공통적으로 vir 이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 제제, 항바이러스 제제에는 공통적 이제 vir라는 게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얘네 이름들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은 그게 들어간다 뭐 이거죠. 네비라핀, 에파비렌트, 델라버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흔한 부작용은 역시 피부 부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네비라핀하고 에파비렌츠입니다. 이 네비라핀이라는 거는 이제 CYP 인듀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CYP로 대사되는 다른 약물과 병용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에파비렌트, 이게 유명한 게 이게 약 먹고 악몽을 꾼대요. 근데 되게 생생하고 내용도 좀 기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X wielding elves라고 하는데 뭐 요정이 도끼 휘두르는 꿈을 꾼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꿈이냐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에파비렌즈 X wielding elf가 나온다 그런 얘기만 나오고 정확히 무슨 꿈인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빈도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쓰겠어요? 아니 50%가 이런 악몽을 꾼다는데 이게 굳이 얘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잘 안 쓰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치료제로 뭘 쓸 것이냐 하면은 이걸 굳이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환자가 이 HIV를 치료받고 있는데 악몽이 너무 심해서 약을 못 먹겠다라고 하면은 바꿔야 되는 약이 뭐냐? 에파비렌스다.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부작용이 특이하니까. 요거는 잘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다. 그래서 요거는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에 의해서 바이럴 RNA에서 DNA를 만들면 그 DNA를 다시 호스트 지놈에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맞는 약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인테그레이즈를 억제하는 거니까 이름이 이제 테그라비어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랄테그라비어, 빅테그라비어, 놀루테그라비어 있는데 요런 약들이 그 HAART를 처음 할 때 꼭 들어가는 약들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HAART를 처음 받기로 했다. 약 조합을 뭘로 하면 될까? 그러면은 테노포비어 엠트리시타빈의 빅테그라비어나 돌로테그라비어 요거를 제일 많이 쓴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은 뭐 별 얘기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이거는 이제 그 바이럴 mRNA에서 처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있는데 그게 펑셔널 파트로 쪼개져 가지고 실제 기능이 있는 단백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이 쪼개져야 제대로 된 HIV가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막는다면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로 그거를 막아버린다면은 얘네가 제대로 된 바이러스로 성숙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약이고 요거는 공통점이 나비어로 이름이 끝난다. 뭐 라이토나비얼, 인디나비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많이 쓰는 약은 라이토나비얼인데요. 요 약은 이제 CYP를 아주 잘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다른 CYP로 대사되는
약들의 대사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약물을 조금만 써도 반감기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주로 HIV 치료에 종종 활용한다. 요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항바이러스제는 이 정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항진균제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안티펑걸의 기전은 사실 안티박테리얼의 기전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포 벽을 합성을 억제한다. 세포의 구멍을 뚫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펑거스는 유캐리아잖아요. 이게 사람이랑 같이 진핵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사람의 세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티펑걸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뭐 역시 스텝 1에는 뭐 요런 약들의 기전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나오는데 구치나 CK에서는 그런 걸 기전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펑거스 인펙션이 있을 때 뭐 어떤 약을 쓰면 되냐 그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각각의 약의 사용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약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암포테리신 B입니다. 이거는 세포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 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pour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포의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럴 거니까 세포가 일렉트로라이트를 조절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심각한 진균 감염증에다 쓰고요. 그 대표격이 뭐가 있냐면 크립토코칼 메닌자이티스. 이걸 특히 초기에 한 8주 정도 암포테리신 B와 플루사이토신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테믹 캔디다 인펙션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뮤코렐에 의한 네크로타이징 인펙션이 생겼다든지 하여간 심해 보이는 감염에는 이걸 쓰고요. 뭐 이제 이거 USML에만 나오는 병이죠. 블래스토마이코시스, 콕시디오이데스, 그다음에 히스토플라스모시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엔간하면 치료가 필요 없고요. 증상이 좀 심하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트라코나졸을 쓰고 그 다음에 환자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암포테리신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면은 암포테리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요 독성인 네프로톡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라이포소멀 암포테리신 제제가 개발이 되었죠. 근데 가격이 비싸서 쉽게 쓰기가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암포테리신하고 기전이 똑같은 약인 나이스타틴인데 요거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피부에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시스테믹 업소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감염이나 아니면은 소화기 감염에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게 꼭 아미노글리코시드에서 네오마이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럴 캔디다이아시스, 이제 입에 백태 같은 게 너무 많이 꼈다. 이게 즉 뭐 HIV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면역 저하자들에서 종종 보이는 그런 건데 입에만 낄 수도 있고 아니면 에소파지얼 캔디다이아시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나이스타틴 시럽을 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diaper rash 아니면은 vaginal candidiasis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나이스타틴 연고를 사용하면은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루사이토센. 이 약은 핵산 대사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근데 단독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반드시 암포테리신과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다 쓰냐면은 크립토코칼 메닌자이티스.
이럴 때 이제 8주간 초기에 암포테리신과 플루사이토신을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제 시스테믹 캔디다이시스 있을 때도 암포테리신과 플루사이토신을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핵산대사 억제제이기 때문에 항암제랑 비슷한 독성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메로 서프레션에 의한 판사이토페니아 가능하겠고, 그리고 또 그 항암제 쓰다 보면 흔한 부작용이 이제 너지아, 버미팅, 다이어리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졸 안티펑갈입니다.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이런 약들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펑갈 셀 멤브레인의 구성 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특이한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플루코나졸. 이거는 크립토코칼 메닌자이티스에 이제 암포테레이신과 플로사이토신으로 8주간 치료를 일단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유지요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요 암포테리신 같은 건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루코나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캔디다 인펙션일 때도 가벼울 때는 플루코나졸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이 약 로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이게 무좀균 감염에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이트라코나졸. 요거는 미국에서 발견되는 블라스토마이코시스, 그 다음에 콕시디오이데오시스, 그 다음에 히스토플라스모시스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 이트라코나졸도 무좀균 감염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코나졸. 요거는 아스퍼질러스 감염에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Systemic Invasive Aspergillus에는 보리코나졸을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터비나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엘고스톨의 전구체 합성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이 약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이 더마토파이트 인펙션, 그러니까 무좀균의 효과가 좋아요. 아까 뭐 이트라코나졸이나 플루코나졸을 요즘에 로컬에서 많이 쓴다 그랬는데 사실 이 터비나핀이 이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라고 나와는 있어요. 이 약은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플루코나졸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요 터비나핀, 요 라미실이라고 하는데 요 약보다 그 플루코나졸을 요즘에 많이 쓰긴 합니다. 어쨌든 이 더마토파이트 인펙션에는 터비나핀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약은 바를 수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피부 무좀에는 요 바르는 약을 쓰고 그 발톱 무좀, 발톱 자체에 무좀균이 이렇게 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바르는 약 가지고는 그 안쪽으로 침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는 쓸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에키노칸딘, 그리셀폴빈 뭐 이런 약들도 있는데 이거 스텝 1에만 나오지 제가 국시나 CK에 이런 거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스텝 1 보시는 분들만 공부하시고 다른 분들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항생제 마지막 시간 마쳤는데요. 오늘은 내용 좀 대충대충 넘어갔죠. 부작용 같은 거 꼼꼼하게 안 짚고. 물론 이제 제가 넘어간 내용들이 그 내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과에서 처방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게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너무 다 하면은 너무 막 늘어지고 강의도 막 길어지고 중요하지 않은데 저런 얘기 왜 자꾸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중요한 얘기들이 좀 전달이 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우리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름, 중요한 부작용 이런 것만 좀 짚고 넘어가자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감염은 잠깐 스톱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네프롤로지로 넘어가서 네프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은 네프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일렉트롤라이트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소듐의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